7월 1일부터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새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노동자들의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초기 시행 과정에 혼선과 부작용을 걱정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관련 주무장관이시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노동 현안 많으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근데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글쎄요 걱정도 하면서 기대하는 게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아니겠습니까? 예. 많은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일이 좀 달라지고 생활이 좀 달라지는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7월 1일이니까 굉장히 먼 것 같은데 이틀 뒤입니다. 예. 예. 7월 1일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우선은 300인 이상만 먼저 해당이 됩니다만 그렇죠. 예. 그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서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이 근로기준법이 지난 2월 28일 날 국회에서 개정됐습니다. 전 사업장에 적용되지는 않고 우선 300인 이상만 금년 7월 1일부터 해당이 되고 그 299인에서 50인은 2020년 1월 그리고 그 49인에서 5인까지는 2021년 7월. 그러니까 2021년 7월이면 대한민국에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다 연장 근로를 포함해서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은 OECD 국가의 최장에 속합니다. 연간 우리 국민 그 노동자들 연간 노동 시간을 보면 2,050시간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OECD 이제 평균은 한 1,700. 그리고 가장 좀 잘 돼 있는 독일은 1,30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과로사도 높고 과로사가 높으니까 행복하지 않고 자살률도 높고 그래서 우리가 근로시간 이 단축은 필연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최근 내한한 그 세계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교수한테 초청한 그 경총에서 정경련에서 했습니다. 정경련에서 이번에 한국에 주 52시간 도입을 하는데 예. 이거 너무 급격하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아니 대한민국 경제 수준에 아직도 52시간이 이제 시행됩니까? 이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좀 심각하다는 그 한겨레 오늘 신문에 그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도 그 가족과 함께 있는 저녁 있는 삶도 가져야 되고 예.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신규 인력 채용이 많아져야 되는 그렇죠. 우리 그러지 않아도 청년들 그 고용 절벽이 있는데 그 노동연구원의 자료는 보통 지금 한 14만 명에서 한 18만 명 정도 신규 인력이 그 일어날 거로 보고요. 그리고 그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16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 줄어드는 거기에 신규 채용이고요. 예. 이제 주말에 그 연장 근로가 없고 일찍 끝나면 가족들과 영화도 보고 문화도 하고 또 그 여행도 다니고 그런 그 분야의 고용 창출도 많아질 거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원 또 산하기관이 먼저 하셔야 되죠. 근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은 7월 1일부터 다 실시할 것 이미 다 그렇죠. 그 공문이 내려가 있고요. 예. 다 그 공무원들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안 돼서 그렇죠. 제가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말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네, 있는 그런 네.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시행되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노동시간의 기준, 개념, 또 각 사업장별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도하는 사업장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미 시행한 사업장도 있고요. 6개월이 좀 짧을 수도 있고요. 더 네. 많은 좀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이 2월 28일 통과되고 정부가 3월 21일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금 준비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됐죠. 그래서 3월 20일 공포하고 나서 저희 전국의 고용노동부 지방간서가 47개 있습니다. 47개에 우리나라 300인 이상 그 사업장이 3,627개소가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예. 전수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미 한 59%, 그러니까 60% 가까이는 이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계없이
주 52시간 이내를 근무하고 있는 그렇게 그래요? 노동하고 있는 그게 나타났고요. 그 40%에서도 이 근로기준법이 그 금년 2월에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2013년도 19대 국회에서부터 우리 국민들께서 그 뭐 노동악법 이렇게 알려져 있는 노동법 개정 5대 법이 그때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왔을 때 그중에 하나 들어있는 것도 이 근로기준법이었습니다. 그때 주 52시간 최대 연장 근무를 포함해서 52시간을 넘지 않는 걸로 했는데 예. 그때 제가 국회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환노위원회. 그래서 그럼 이거부터 하자. 여야 합의했으니까. 근데 그 우리 국민들이나 저희 그때 당시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예. 그때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이 우리나라 최장시간 노동에 정말 필요한 거다 하는 게 여야 인식을 했고 예.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셔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 3,627개 사업장 중에서 한 3만 명의 채용 인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자체 나와 있고요. 그중에 벌써 9천 명이 이미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만여 명이 준비 과정에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60%에 해당하는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예. 나머지 40% 기업에서는 인력 채용을 하는데 그 너무 짧기도 하고 또 그 바로 채용을 하자니 경제적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 좀 준비가 부족하다는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행에도 근로 그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면 우리가 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3개월 주고 최대 한 달 더 해서 4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경총에서도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고위 당정 회의를 통해서 최대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갖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 초기 부작용과 혼란을 어느 정도 최소화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뭐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부분과 노동 생산성 향상 부분도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려 가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데 기업들에게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지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부는 해줘야 되기를 우리 기업들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대책을 좀 갖고 계신지 이해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 기업 그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기업주만 만난 게 아니고 그 노동자들도 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면 2004년도에 주 5일제 할 때 예. 이거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이렇게 연착륙했듯이 저는 이 부분도 그 잘 연착륙이 될 거라고 보는데 예. 그 3,600개 넘는 그 300인 이상 만나서 보니까 사업주들은 말씀하신 대로 당장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인건비 가중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노동자들은 그 근로시간이 그 우리가 연장 근로까지 하는 거에 줄어드는 이런 어려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 쭉 해서 지난 그 노동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기업주들한테는 신규 채용을 할 땐 최대 80만 원까지 인건비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연장 근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급여가 줄어드는 그 노동자들에게는 최대 40만 원까지 급여 보전을 하는 이런 걸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만족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이렇게 오늘은 지난주보다 발표가 조금 적게 그 여론 국민들께서 한 50% 가까이가 그래도 근로시간 단축하는 게 좋다는 얘기 제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에 이게 그 법에 통과됐을 때 그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우리 월급 줄어들어도 그리고 이 신규 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도 우리가 이 근로시간 단축하는 거 찬성이 59%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므로 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어려움이 많다 이런 하소연을 하십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독일에 비해서 이 일은 배 이상을 하는데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배 이상, 배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약간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좀 이거를 좀 준비를 차트를 준비해 보셨는데요. 이렇게 해왔는데 그 한국은 연간 근로시간이 2052시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1298시간. 그 우리나라의 거의 좀 그렇죠. 절반 정도에 가까이 이렇게 돼 있는데 노동 생산성은 시간당 우리가 33.1불로 돼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59.8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노동 시간이 많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게 아니라 노동 시간이 짧아도 그 노동 생산성은 높다. 그래서 제가 이 국민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업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의욕도 중요하고 문화가 바뀌면 노동 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앞으로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일할 의욕이 많이 늘어진다는 거를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좀 더 많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 유연성 측면과 관련해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뭐 연장 얘기도 나오던데 그 부분은 뭐 기업들의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게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노사 관계에 어떤 그 환경이 조성돼야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잠깐 짧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탄력 근로제는 노사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 탄력 근로제가 이제 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2주에서 2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그 기업들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그 3% 정도만 활용을 하고 계셔서 우리가 이번에 그 3,627개의 전부 이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그 활용을 해보시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ICT 산업이라든가 계절 산업, 특히 빈과류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3개월 갖고 부족하다.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3개월만 이걸 고집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국가 재난이나 이런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그런 거 관계 없는데 특히 그 IT 쪽에서 그 해킹이라든가 서버 다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연장 시간하고 관계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 하반기 6개월 동안 우리가 그 계도 기간 중에 이 탄력 근로가 필요한 산업이 어딘지 그리고 꼭 기업이 어딘지 이런 실태 조사를 하고 관련 기관하고 해서 이게 탄력 근로제에 대한 거는 저희가 충분하게 우리 기업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계 또 하나의 현안이죠. 최저임금 얘기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어떤 노사정 대화 기구. 일단은 한국노총이 다시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장관님께서는? 그동안 그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안 들어와도 최저임금의 노동자위원회로는 들어왔었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 그 내년도 지금은 이제 19년도 임금을 이제 정하고 있는데 그만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내년도 최저임금을 준비하는 데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기 때문에 그동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 5월 28일 날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사전 논의가 없었고 기대임금에 못 미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양대 노총이 들어오지 않아 갖고 사실은 오늘까지 이게 내년도 최저임금이 범위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작년에도 한 7월 15일 날까지 이 날짜가 이렇게 돼서 결정을 했는데 다행히 한국노총이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오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주노총에도 이거는 그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대표, 노동자 대표 그리고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거니까 들어와 주십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노동계도 노력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 법정 기한은 지났지만 뭐 다음 달 중순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최저임금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노측에서는 우리나라가 그 저임금 노동자가 우리가 23% 정도 됩니다. 아직 멀었다고 얘기를 하고 사용자들은 작년에 16.3%를 올려서 올해 그 7,530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보면 5월에 노동연구원 분석을 발표한 걸 보니까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KDI 연구 자료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인건비의 어려움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이 평균 7.4%씩 올랐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16.3% 올라서 그 차액만큼을 저희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해갖고 노동자 1인당 13만 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인데 사실 금년 5월도 그렇고 1, 4분기도 그렇고 고용 동향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었던 자동차 그리고 이 조선업 등 이런 쪽에 8만 명의 고용이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노동 가용 인력을 15세에서 64세로 보거든요. 거기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이제 노동 인구 유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서도 한 8만 명이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작년에 우리가 사드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어서 도소매 음식업에 1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벌써 여기에만 26만 명이 그러네요. 줄어들었기 예.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보다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예. 이런 요인도 큰데 이런 부분부터는 저는 복합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소상공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네. 일각에서는 이제 업종별, 지역별로 조금 이걸 좀 차별화해야 된다랄까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걸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을 할 때 사용자 대표들이 지역별에 예를 들면 지금 최저임금이 157만 3천 원이거든요. 그럼 서울에서는 이 금액 갖고 하기 어려우나 지방에서는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지역별 뭐 여러 가지 차등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문가들 의견들이 대부분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비를 이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지역별, 계층별에 차별 두는 건 맞지 않다는 게 다수 의견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최저임금을 도입한 이유가 정말 우리나라가 소득 격차가 커서 저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저임금 노동자들이. 예. 그런데 또 그러는 반면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는 것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걸로만 그는 한시적으로밖에 안 되고 그래서 높은 상가 임대료 그리고 카드 수수료 그리고 원청이 하층에다 주는 원가 쉽게 말하면 가격 후려치기 같은 불공정 예. 이런 행위도 같이 잡아줘야 소득 구조가 좋아지고 소상공인들도 그렇습니다. 임대료 현실화해주고 카드 수수료 이런 부분을 현실화해주면 얼마든지 최저임금 10,000원까지도 맞출 수 있다 이런 예. 부분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림과 동시에 그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의 소득 구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일자리 정책 최우선 순위죠. 또 고용 안정성 측면도 기여되고 그 장관님이 지금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속도 조절론 너무 또 성급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꼼꼼히 살펴볼 부분도 있는데 너무 앞서가서도 안 되고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사업장, 노동 현장의 규모, 성격, 업종별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모든 사람들 이해관계를 다 맞추기는 어렵다는 이야기 있는데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고 작년에 최저임금이 16.3%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노동계에서는 노동계 노동개혁하는 게 너무 느리다 하는 그래요? 얘기가 많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최하위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정말 대한민국 행복하지 않은 거에 이 과로사가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과로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단축을 해야 되고
근로 시간을 단축하면 급여가 줄어들고 이런 게 같이 그 문제가 있는데 우선 정부는 최저임금에 우리 지난번에 그 1사분기 소득 1분위 소득을 보면 그분들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저임금이 아주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정부가 예.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올리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속도 조절이 굉장히 좀 기업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이 양비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 인구가 5천만 명이 되고 그 소득이 국민 소득이 3만 불 되는 국가가 6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올해 3만 불 시대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경제대국 7번째 인구 5천만 명의 예. 그 3만 불 국가가 되는데 과연 우리 그 국민들 행복 지수나 노동 시간이나 최저임금이나 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업주들 급격한 이 노동 시간 도입 그래서 계도 기간도 두고 있고 또 중소기업에다가는 내일 채용 공제로 해서 인건비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채용할 때는 최대 80만 원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그 하반기 계도 기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시장의 목소리를 더 듣겠습니다. 예. 예. 장관님께서는 노동 전문가시잖아요. 그 이제 장관으로 출마하신 1년이 됐는데 참 열심히 달려오셨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참 이건 잘했다. 근데 참 이건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성과를 평가하기는 뭐 합니다만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된 지 1년이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하루도 못 쉬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그 대통령께서 가장 국민들께 전달하는 건 사람 중심의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권 전 정권에서 우리 노동계나 국민들한테 가장 그 실망을 시켰던 것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노사 합의를 하지 않고 쉬운 해고 그리고 뭐 연장 근로 그 성과급 노사변 성과급제 이게 양대 지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침을 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지침으로 통해 갖고 좀 예. 이런 부분인데 제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 양대 지침부터 바로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이 우리 사회에 아직 많지 않습니까? 예, 예. 특히 이 통계에 잡히지는 않지만 거의 급여 노동자의 한 반 정도 50%가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해서 우선 공공부문부터 우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했는데 작년하고 지금까지 한 12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됐습니다. 우선 고용 안정은 이루어졌는데 예. 그분들의 급여라든가 후생복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고용 안정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적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노사분규나 이런 걸로 그 손실이 굉장히 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IMF 때 노사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사정 대화기구가 전 정권, 전전 정권까지 8년 동안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사정위원장도 노력을 하시고 예. 들어와서 이 정부는 어떤 의견을 내지는 않겠다.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서 갈등,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후생, 사업주들에 대한 어려움, 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협의를 해달라. 그게 가동이 됐는데 그전에는 노동조합의 이 양대 노총만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직화돼 있지 않는 비정규직, 여성, 청년들까지 사회적 대화기구에 와서 좀 폭넓게 넓힌 게 굉장히 저는 성과라고 예. 보는데 아직 양대 노총이 예. 한시적으로 어제 한국노총은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다음에 우리가 제 장관 기간에 물론 국회에서 여야 합의했고 국민적 합의 동의를 이뤘지만 근로시간 최장의 노동시간을 이제 불명예스러운 걷어내고
국민들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예.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된 게 저는 참 그 성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누구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 국민 또 우리 기업들, 노동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장관에 취임했을 때 많은 언론에서 우려를 했습니다. 노동계 출신인데 한쪽에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데 예. 제가 국회의원을 3선을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 들어올 때 노사 양측에 정말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그런 균형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갖고 하겠다 하고 지금 예.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고용도 문제고 노동 존중받는 사회도 문제고 또 어려운 경영을 하고 계시는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주들의 문제고 그런 거 양쪽에 다 들어서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사람 중심의 노동 존중받는 사회에 예. 장관으로서 균형 잡힌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